내년 2월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또 중단하는 결정을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됩니다. 이 앞서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이번 시범 사업의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게 되고 또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2008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1997년 환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한 의사에 대해 살인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의료계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몇 가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셨지만 현장에서 적용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6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게 이르렀습니다. 네, 자 내년 2월부터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제 시행되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는 이제 웰다잉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많이 좀 시행되고 있는 법이기도 하죠. 이게 정확히 어떤 법인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의 자기 결정을 보장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 4일부터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의 착용,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말하나요? 네, 이 법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 의사 1명과 관련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판단한 환자를 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정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3가지 의사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자가 의사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먼저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라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또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로 작성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작성되어 있거나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평소 이 환자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진술하는 일치하는 진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고 환자가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도 없는 경우라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가지네요. 이제 환자의 의사 능력은 없으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받아놨던 의향서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을 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가족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환자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연명의료 결정법 제17조에서는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을 경우에 하나여 형제 자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라는 뭐 약간 좀 법률 용어가 나는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뭐 할아버지, 뭐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가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이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의향서나 계획서가 있다면 스스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자 가족이 없는 환자가 이러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으면서 이런 계획서나 의향서라는 문서가 없으면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응급 상황에 따라서 처치를 받는 응급 환자시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현행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따라 일반 원칙을 따르시게 될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네. 경우가 있군요. 좀 예를 들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경우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응급 상황에 있는 응급 환자라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고 혹시 또 집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 역시 의료법이나 타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항암 치료 등의 이제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이제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료진의 의학적인 판단을 저희가 존중합니다. 또한 법에서 연명의료 결정법 제19조에서는 명시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통증의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영양분의 공급, 물이나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지금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이분들이 만약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웰다잉,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응들은 잘 마련이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 환자라고 하더라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인 돌봄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런 고통을 줄인다는 거는 계속한다는 거죠? 네,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 시범 사업을 한 달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17년 10월 16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상담, 등록과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 이행 이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3일부터 정식으로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결과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1월 24일 18시 기준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건수가 2,197건,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이 11건이 보고되었고 연명의료 계획서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이 총 7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범사업 한 달 동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이제 2,100여 건 정도 이제 됐고 연명 의료 계획서가 11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어렵네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두 문서 다 모두 연명 의료에 대한 작성자 또는 환자의 의사를 담은 문서는 맞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건강한 상태에서도 작성 가능한 문서입니다. 또한 연명의료 계획서는 그 작성 대상이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작성 주체가 담당 의사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또한 수치상의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연명의료 의향서에 비해서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 대상이 엄격하고 실제로 임종 과정이나 말기 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최종 작성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환자 본인이 작성을 한 거잖아요. 지금 2,000건이 넘게 접수가 됐는데 그럼 그 현장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반응들이 어떤가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계시고
사실 지금은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작성이 가능한 등록 기간이 5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지역별로 좀 더 골고루 배정을 해서 사시는 곳 근처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 사업 때는 대비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제도에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건강할 때 네. 사전연명 의료 영양서를 작성하시는 게 더 뭐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7명의 환자가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환자분은 총 7분이 계셨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한 유보가 2건, 환자 가족 2분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나 중단이 4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유보가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였다고 해서 바로 이 환자분이 사망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망까지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보고된 7건 모두 저희가 확인 결과 한 일주일 정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모두 사망하신 것으로 일단 보고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7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건강하실 때 작성한 건 아니고 이제 아프는 과정에서 작성이 된 거예요.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의료 계획서를 그럼 의사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된 거죠. 작성된 계획서에 따른 유보가 2건이고 그렇죠. 계획서가 없어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중단 또는 유보가 이루어진 경우가 5건입니다. 예. 네. 자, 앞으로 이 제도가 이제 잘 정착이 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건강할 때 작성을 했는데 또 중간에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향서나 계획서 모두 작성자 또는 환자 본인이 항상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고 저희가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연명 의료 중단이라는 게 이제 존엄한 죽음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좀 절차가 까다롭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저희 복지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 차관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동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 입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 대상이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임종 과정이 예측되는 환자로 넓힐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재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임종 과정 판단을 의사 2명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의사 1명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간소화하는 부분을 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법이 현장에서 신규로 시행되는 만큼 조금 더 처벌 규정을 1년간 유예하도록 해서 좀 더 부드러운 제도의 시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도 이러한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법 시행 전이더라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제도가 사실 생명과 바로 연결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조금 더 좀 엄격하게 어떤 그런 규제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어떤 선호가 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씩 연명의료 결점이 시행이 되면 이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월에 이제 시행되겠죠. 연명의료 결점과 관련해서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뭐 과제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지금 저희 복지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추진해야 할 부분은 안으로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대국민 홍보 또는 인식 개선입니다. 우선 의료기관과 등록기관 종사자분들이 이 법을 충분히 이해해서 실제로 이 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상담 또는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가 준비를 사전에 할 예정이고
또한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연명 의료에 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본인의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하실 수 있는, 결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좀 행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전달 체계나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2월 4일 전까지 마무리해서 이 제도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연명의료 결정법이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시행되는 만큼 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